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예비 후보들 지금 지지율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정상근 기자,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네. 일단 양자 대결부터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38.9대 36.3으로 다소 앞섰습니다. 네네. 네,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접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에서도 39.7%의 지지율로 34%의 나경원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반면 오세훈 후보에게는 40.6%대 29.7%로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서 3자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에는 이 박영선 후보가 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를 받아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단일화를 했을 경우 또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이제 3자 대결로 갔을 경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추이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추이를 봤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이 무섭게 기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모든 후보는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긴장하는 것은 역시나 야권 쪽일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와도 사실 3자 구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거나 네네. 양자 대결에서는 터무니없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 추이상 박영선 장관일 경우 굉장히 높은 추세로 민주당이 양자 구도에서도 유리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야권의 동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이은 말실수도 있었고요. 네. 포퓰리즘성 공약이 또 난무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아직 단일화가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3월 4일 국민의힘 본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진짜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선거는 한 일주일 상관으로도 굉장히 크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명절에 한번 뭔가 명절 이후 조사가 또 달라지고 그리고 아마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확실히 후보가 딱 그 결정되면 또 달라지고 한 두세 번의 어떤 고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어쨌든 그 공약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공약들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 21분 컴팩트 도심, 나경원 후보 신혼부 1억 1,700만 원 지원 공약 등등. 그런데 양쪽 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좀 일단 이 선거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이제 지자체장 선거이긴 한데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각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큰 권한과 예산 운용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과한 공약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분 컴팩트 도시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한테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서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은희 후보도 그렇고 내 공약을 표절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공약은 또 공공재라는 말씀도 물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좋은 공약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뭔가 이름을 살짝 바꾼다거나 숫자를 좀 바꾼다던가. 어른 쉼터를 실버 쉼터라고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변형을 해서 쓰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체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봤을 때 네.
조은희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성 왜냐하면 높다. 네. 구청장으로서 실제 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울 권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공약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힐링 받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겠다. 네. 이건 다른 후보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약들입니다. 좀 세심한 공약들이네요. 네, 그래서 네네. 실제 행정을 해봤고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자신감에서 나오는 공약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후보의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공약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아, 그렇죠. 지금 나경원 후보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약을 내세우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정책에 대해서 의문점은 남는데 중요한 건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이름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후보 이름이 너무 기억에 남다 보니까 네. 또 다른 후보들의 이름이 또 지워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노렸다라고 하면 정치 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조금 더 세게 정책적으로 붙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뭐라고 하죠?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뭐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공약을 딱 내세웠을 때 이 이론을 가지고 아 이게 말이 돼라고 상대방 후보가 반박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말이 돼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계속 언론에 반복되게 노출되고 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오히려 더 벌어지긴 회자되는. 네, 좀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비판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나경원 후보의 이 신혼부부 지원금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은 부부가 되었을 때 남성들도 가지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썼다가 퇴직당한 여성들 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집계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나올 텐데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주지 못했어요. 앞으로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속수무책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네. 여성들이 많아서 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을 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아이가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 봐 미리 낳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현금성 공약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사실 현실적으로 1억 1,700만 원이 네. 괜히 그 허경영에 빗대서 나경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이유가 네.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은 비판 현실적인 감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비현실적이다. 다소. 네. 그런가 하면 또 우상호 후보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상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강난이 여사,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배우자죠. 네. 강난이 여사의 손편지 글을 보았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울컥했다, 뭐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을 했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뭐 꿈을 발전시키는 일을 뭐 본인이 앞장서겠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 누군가의 공과 과를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런 뭐 평가들 주장들 물론 있습니다만 이 우상호 의원의 SNS 글 보면 조금 더 나갔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완벽한 2차 가해라고 표현하기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현재 인권위 권고를 민주당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런 연대의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이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강난이 여사가 그런 자필 편지를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들 그 감정이 아직까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서울 시민들 또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 글에 대해서 네,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는. 내부에서도 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좀 이런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약간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어저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한 사건인데요. 정상근 기자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이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힘들죠. 네, 전할 기사 때마다 계속 읽기도 힘들고 보기 좀 말이 좀 막혀가지고 네.
네, 이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그 아이의 사망 사건인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참담한 아동학대 결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사망한 10살 김모양이 그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물고문, 네, 그 바로 독재정부 시절에 있었던 바로 그 물고문을 네, 네. 가혹행위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학대를 저지른 이유가 뭐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 실수까지 했다 뭐 이런 진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의 사망 원인이 그 익사가 아니라 이 폭행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전해졌고 심지어 팔에 결박된 흔적도 있어서 그 이모 부부가 좀 아이를 묶어놓고 때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온몸에 멍자국이 발견되고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해서 네네. 믿겨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일단 이모 부부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네.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사람을 숨지게 할 만큼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이라는 말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뺐는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다시피 1차 부검 결과가 속발성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익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행위, 그러니까 뭐 욕조에 빠져서 숨졌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몸에 몽자국들이 많아서 네.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신고가 있었는데 여성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떠한 행위, 그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에 어른들과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혹한 훈육을 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표현도 훈육이라는 솔직히 저는 좀 표현 자체가.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네. 참담하네요. 오늘 그 이모 부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아이 학대했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언제부터 아이 학대한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럴 거면 조카를 왜 맡은 겁니까? 아이 죽을 줄 알았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 이모가 마지막에 미안해요라고 살짝 들린 그런 그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미안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정인이 사건 때도 이 살인죄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만 문제를 삼아서 네, 논란이 된 바 논란이 있었는데 됐었죠. 또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죠. 네. 이게 사실 보통 아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동들이 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제 가해자인 부모일 경우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아예 묶어놓고 구타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게다가 이제 물고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 적용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실제로 이게 처음에 아동학대치사로 갔다가 나중에 살인죄로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글쎄요. 너무 잔인해서 약간 기사 읽으면서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향후에 더 강한 입법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사라질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지금 뭐 네. 입법한다고 정인의 사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근데 말 그대로 법적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내달 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분리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아동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연 1회 구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즉각 분리 제도가 연 2회 이상 신고됐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만에 바로 분리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부부에게 또는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육아 지원 센터라든지 네. 교육센터가 과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3명의 또 자녀가 있습니다. 친자식 학대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아동 전문 보호 기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으로 즉각 네. 옮겨 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없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다음 달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76곳에서 105곳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피해가 일어난 뒤에 옮기는 그렇죠. 사후적인 일이죠. 사후 네,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고,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구에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부모가 아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아이로 인한 생전 처음 받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풀어주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파서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예 네, 모르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사실은 이거 경험으로써 이제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험으로 습득하는 경우에 애가 이미 커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모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조은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지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6887번님 어찌 그런 잔인한 짓을,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